박사님 명성에 비해서 박수 숫자가 좀 적은 것 같네요.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됐고, 요거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일당천, 일당만이시니까 저는 오늘도 아마 수만 명 관중 앞에서 연설하는 거일 겁니다. 예. 또 제가 광화문에서 소리 지르는 걸 제가 보고 있으니 굉장히 쑥스럽네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께서 시간을 얼마나 들으실 수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 한 시간은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네, 아무리 줄여서 말씀드리면 저는 오늘 대한민국 안보가 무너지고 있는 현장을 여러분한테 똑똑히 제가 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안보 문제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제 같은 사람이 광화문에 나설 이유가 없었습니다. 네, 나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대한민국 안보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핵심적인 현황만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이 도표는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보시기에 눈도 어지러우신데 제 말씀만 듣고 관심 있으신 분은 따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70년 역사 중에서 지금만큼 안보가 고립되고 어려운 적이 있었는가? 아마 6.25 전쟁 빼고 나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걸 제가 도표 한 장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복잡한데 잠시만 도표 보지 마시고 저를 보시고 설명대로 보십시오. 지금 대한민국 안보가 7가지 악재의 포위를 당한 형국입니다. 악재가 7가지가 포위하고 있어요. 첫 번째 악재는요, 핵을 가지고 한국을 겁박하는 북한 문제가 지금 있잖아요. 제일 큰 악재죠. 그죠? 두 번째 악재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30년 전, 20년 전 중국을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중국 지금 경제력, 군사력 키워서 중국은 민주주의 하는 국가도 아니고 하나님을 허용하는 나라도 아니고 독재 국가고요. 이런 중국이 군사력을 키워서 주변 나라들한테 이제는 완전히 상전 노릇을 하려고 압박을 하는 거예요. 북한 편들어주고 이 중국을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느냐 큰 악재입니다. 세 번째 악재는요, 러시아도 지금 악재가 되어 있어요. 사실 러시아가 1991년에 무너졌지 않습니까? 소련 연방이 무너지고 지금 러시아가 된 건데 한 10년 동안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경제도 어렵고 다 어려웠어요. 그런데 푸틴이 집권하면서부터 다시 옛날 초강대국 지위를 되찾아야 하겠다. 그래서 군사력을 키우고 지금 블라디보스토크 아시죠? 거기에 러시아의 태평양 함대 본부가 있는데 거기에 한때 다 괴멸됐던 태평양 함대를 다시 다 건설을 하고 있고 지금은 노골적으로 북한 편을 듭니다. 이게 지금 앞으로 러시아도 우리한테는 세 번째로 악재예요. 네 번째 악재, 일본도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베가 들어오고 나서 일본 소위 보수화, 다시 강대화, 과거에 잘 나갔던 시절에 일본을 꿈꾸면서 그러니까 뭐 전쟁, 범죄, 뭐 사과, 잘못 이런 거 이제 안 하게 그만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것이고 일본도 강대국으로 가겠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이제 우리하고 부딪히는 측면이겠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우리가 다급할 때 제일 믿고 믿을 수 있는 한미 동맹, 이게 지금 완전히 중병에 걸려 있어요. 한미 동맹은 이런 적이 없었어요. 이런 적이 없었어요. 어떻게 미국 대사가 한국한테 한국 정치인들한테 돈 더 내놔라고 그냥 압박을 가하고 5배를 요구하고 작년에 1조 원 냈는데 갑자기 6조 원 내놓으라고 그러고 그리고 뭐 싫으면 관도 나 철수할 거야. 미군 철수할 거야. 한미 동맹이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 악재 아닙니까? 5가지 악재인데 여기 6번째, 7번째 악재는 우리 국내에 있어요. 6번째 악재는 우리가 이만큼 분열된 적이 있었습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은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저는 1950년생이니까 기억을 못하지만 다 들어서 알지만 해방 직후에 좌우 대립하고 막 난리칠 때 그때 말고 6.25 전쟁 이후에 지금까지 이 정도로 심하게 분열된 적은 없어요. 지금은 내전 상태입니다. 내전 상태. 네? 이 6번째 악재고 7번째 악재가 경제 문제인데요. 경제가 지금처럼 주저앉아가 있고 옆에 다른 나라들은 우리보다 더 빨리 성장하면 20년 후가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대한민국은 조그마한 나라가 됩니다. 참 진짜 저도 76년부터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 경제가 1년에 10% 이상씩 고속 성장했어요. 박정희 시절입니다. 예. 그리고 뭐 대학교 졸업한 아이들이 그냥 여기저기 취직할 때가 많고 예? 그때 저는 대우그룹에 있었습니다. 예. 대우그룹이 제 첫 직장입니다. 그때 한국하고 그때 한국 인구 그래봤자 한 4천만 뭐 됐을 거예요. 근데 13억 중국하고 비교해도 우리 한국의 GDP가 더 컸어요. 정말 기적입니다. 이거 기적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기적을 이루었는지를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정말 근데 그렇게 급성장하고 우리가 무슨 땅이 넓습니까? 지하 자원이 있습니까? 가진 거는 사람밖에 없는데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세계 10대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고 5번째, 6번째 무역 대국이 되었고 기술 대국이 되었고 정말 축복도 이런 축복이 없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런데 이제는요 다 됐습니다. 지금 그때 중국이 지금은 대한민국 경제력의 8.3배입니다. GDP가 8.3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그런데도 지금 6%대 성장을 해요. 우리는 지금 주저앉았는데 1.몇 %는 사실상 성장률이 없는 겁니다. 그냥 물가 상승률 생각하면 없는 겁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요 10년이 지나면 중국이 우리보다 한 15배 계속 주저앉으면 그냥 완전히 조그만한 나라가 돼요. 경제가 없으면 어떻게 국방을 하고 경제가 없으면 도대체 대한민국을 누가 알아줍니까? 네? 그러니까 앞일이 캄캄해요. 때로는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뭐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아이고 뭐 골치 아프고 생각하지 마 잊어버리고 막 그냥 집 치고 나중에 뭐 나이 좀 더 들면 그냥 살던 집 팔아가지고 와이프하고 여행이나 다니다가 살다 가면 되지. 이제 젊은 놈들 너희들이 다 책임져라. 뭐 너희들이 다 뭐 문재인이 찍었고 너희들이 다 정부 다 선택한 건데 너희들이 다 뒤집어쓰라고 막 이렇게 사실 자포자기할 때도 있는데 그래도 또 전문가라는 건 또 그러지 않아요. 참 눈에 보이는 거는 다 바로 잡고 싶고 이 7가지 악기에 둘러싸여 있고 그런데 지금도 혼란 속에 빠져 있고 특히 젊은 세대들 40대 30대 이런 세대들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그 착각을 많이 해요. 일본이 경계해야 될 나라이냐 협력해야 될 나라이냐 이렇게 제가 젊은 사람들한테 물으면요 사실 양쪽 다 해야죠. 그죠? 양쪽 다 해야 되는데 어느 쪽이 더 비중이 크냐 이렇게 물으면 여전히 지금도 더 많은 사람들이 경계해야 될 나라 쪽에 비중이 더 높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저도 대한민국 사람인데 일제강점기 시대에 뭐 이런 문제들 다 알고 있고 독도 문제 뭐 이런 문제 다 일본하고 다투고 다 하죠. 그러나 우리가 성숙하려면 다투는 거는 다투고 왼손으로 다투고 오른손으로는 안보 경제는 협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성숙함인데 이게 뭐 정교조와 교육을 어떻게 시켜나는지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런 생각들을 할 줄은 몰라요.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환경입니다. 굉장히 나쁩니다. 굉장히 나쁩니다. 자 이제 큰 그림을 제가 이제 그렸고요. 좀 안에 강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하나하나 얘기를 하기 전에 7월 23일 날 독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것만 딱 보시면 단적으로 다 한눈에 다 볼 수 있습니다. 독도 상공에 중국과 러시아 비행기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했습니다. 방공식별구역이 뭐냐 하면요 방공식별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의
군용 비행기가 들어오면 내가 그걸로 들어간다고 통보를 해야 됩니다. 통보를 해서 이쪽에 알도록 해주고 나 당신들을 해치지 않는다 하고 지나가겠다 이렇게 통보를 하는 겁니다. 다. 근데 이 지금 중국 러시아가 통보는커녕 수시로 그냥 한국과 일본 이 방공식별구역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을 거쳐서 비행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나라는 특별히 독도 바로 상공까지 비행기가 들어왔어요. 독도 상공은 우리 영토의 하늘이기 때문에 우리 영공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곳입니다. 근데 그게 그냥 갔다리 왔다리 막. 자, 그렇게 하니까 우리 공군이 전투기를 발진시켰습니다. 전투기를 발진시켜서 물러가라 하고 이제 경고의 의미죠. 사실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일본이 전투기를 발전시켰어요. 일본이. 왜? 아니, 독도는 우리 땅이니까 영공을 침범당한 것은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다. 이게 지금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런 일이. 일본이 독도가 자리 끌어오기지만 이렇게 독도 영공에 전투기를 보낸 일이 없어요. 예? 영공을 주장하면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뻥찐 거죠. 한마디로 뻥쳤는데 그때 북한은 계속 미사일을 쏘고 있었어요.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미국은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 쏴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건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미사일이 아니니까 나 신경 안 쓴다고. 괜찮다고 그랬어요. 도대체 우리 편은 어디에 있습니까? 철저하게 동네북이 돼 있고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는, 도대체 이것이 원인이 무엇인가? 정말 이 정부가 지금 이제 녹화하시는, 제가 심한 표현하는 건 나중에 편집할 때 삭제를 해주십시오. 제가 목사님들 앞이니까 제 심정을 토로하는 겁니다. 그냥 컨셉이 아니고는 이렇게 못해요. 컨셉이 아니고는 이렇게 못해요. 그래서 제가 뛰쳐나온 겁니다. 뛰쳐나와서 이제 자, 텔레비전에 그렇게 제가 자주 나가서 해설을 했는데 텔레비전에서 일체 그냥 부르지도 않고, 도대체 이 정부가 도대체 대한민국을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냐. 정상적인 한국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시간이 허용하는 데까지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독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제일 큰 문제가 북한 핵 문제인데, 뭐 북한 핵 문제 뭐 작년 금년 사이에 뭐 이거 대화를 많이 했잖아요. 김정은이 작년에 신년사를 발표하면서 마치 핵을 포기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평화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걸 받아가지고 일본을 향해서 미국을 향해서 그 봐라, 북한이 핵을 포기할 생각이 있잖아. 그러니까 북한한테 포용하고 북한을 포용하고 대화하라고 막 그냥 소위 중매장의 역할을 했죠. 그렇게 해서 북한과 미국이 정상회담을 2번 하고, 북한이 중국하고는 4번 하고, 대한민국하고도 3번 만나고, 러시아하고도 한 번은, 이 젊은 김정은이 온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악수하고 사진 찍고, 그 광경을 우리 지난 2년 동안 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2년 그렇게 하고 난 지금 다시 총정리를 해보면요, 북한이 그렇게 사진 찍기를 하고 악수하고 정상회담을 하는 그 2년 동안에도 북한의 미사일 만드는 공장은 계속 돌아갔고, 핵물질 계속 만들었고, 핵무기 계속 만들었고, 자기들이 해야 될 것은, 하고 싶은 것은 그대로 다 했고, 저게 서해 섬들에 전부 다 군사무기 다 갖다 놓고, 대한민국만 바보 병신이 된 거죠. 바보 병신이 된 거죠. 자, 이제 여기서 제가 그 과정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뭐 하노이 회담에서 어떻게 했고 뭐 그거 다 생략하고,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한 가지는 아셔야 돼요. 판문점 선언이든 평양 선언이든 남북한이 합의한 합의서, 성명서, 공동성명 뭐라도 좋습니다. 또 미국과 북한이 한 것, 그 어디에도요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예,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한다,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오로지 나오는 표현은 조선반도 비핵화입니다. 예. 저희는, 제가 전문가로서 북한이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한 북핵 포기는 없다 하는 얘기를 이미 10년 전부터 글로 신문 칼럼으로 냈던 겁니다.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얘기는 한국말로, 그게 북한말입니다. 북한말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한반도 비핵화죠. 그렇죠?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코리안 피니슐라입니다. 그렇죠? 똑같은 말입니다. 코리안 피니슐라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 조선반도 비핵화, 이 표현이 쓰여진 문장은 절대로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우리 이건 확실히 아셔야 돼요.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얘기는 원래 김일성 때부터 했던 얘기입니다. 김일성이 그때 얘기할 때는요, 김일성이 1994년에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일성이 살아서 이 얘기할 때는 한국에 미국 전술 핵무기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1991년도에 다 철수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 핵무기를 빨리 철수시켜라 하는 얘기를 조선반도 비핵화를 이루자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없습니다. 다 나가고 미국 핵무기는. 근데 지금도 김정일, 김정은 아들과 손자가 대를 이어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조선반도 비핵화는 선대의 유언이다. 조선반도 비핵화 목표는 변함이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 북조선을 위협하는 모든 위협 요인이 먼저 제거되어야 한다. 그게 조선반도 비핵화입니다. 예. 이 얘기가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우리 북조선, 우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위협하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 주한미군, 한미 군사훈련, 동맹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든지 다 요구할 수 있도록 그 전제를 항상 달아요. 한번 나중에 집에 가셔서 신문 다시 한번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10년 사이 때 뭐라고 그랬는가. 우리의 체제와 안전이 안전하다면 굳이 핵무기 가질 필요 없다 이랬어요. 우리의 체제와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남아있으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용어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알면서 모르는 채 사용하고 있고, 미국은 지금 알았습니다. 미국은 저게 사기술이라는 걸 알고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가 진짜 용어다 알고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합의에도 북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네. 그럼 북한이 이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용어를 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는 핵협상이 뭐냐? 가짜 비핵화를 원합니다. 가짜 비핵화. 네. 네. 북한이 추구하는 것은 가짜 비핵화다. 그게 조선반도 비핵화 논리에서 나온 겁니다. 모든 적대시 요인들이 해소되지 않는 한 우리가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협상을 위해서 일부는 내놓을 수 있다. 가짜 비핵화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핵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핵의 일부만 내놓고 나머지는 다 가지고 있으면서 미국한테 많이 얻어내는 거예요. 반대급부로. 이게 첫째 방법. 둘째 방법은 핵 동결. 지금 가진 거 다 그대로 가지고 있고 더 만들지는 않겠다. 이게 핵 동결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쟤들은 핵을 가지고 우리는 핵을 안 가진 상태에서 쟤네들이 공간 협박에 시달려야 되는 우리의 조건은 하나도 개선되지 않는 겁니다. 그 가짜 비핵화는.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거부했죠. 빅딜 하죠. 빅딜. 빅딜이 뭐냐? 북한이 가진 모든 핵 능력과 핵 시설을 다 폐기하겠다는 약속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게 빅딜 접근인데 미국은 아직도 여기에서 호텔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네. 북한이 미국한테 그러죠. 연말까지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나오라. 그게 뭐냐? 우리가 얘기하는 가짜 비핵화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네. 자, 여기서 시나리오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시나리오가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 시나리오는요. 이 지금처럼 이 상태가 그냥 지속되는 겁니다. 장구망구하면서 계속 한참 동안. 이게 이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북한이 개과천선하고 대오각성 회귀하고 이렇게 해서 핵 다 포기하고 그 대신 많이 도와달라 이렇게 해서 좋은 길로 가는 건데, 이건 이론상으로 존재하는 시나리오일 뿐이고요. 가능성은 극히 드뭅니다. 네, 극히 드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 이게 우리가 지금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바로 북한이 원하는 부분 비핵화, 핵동결, 즉 가짜 비핵화에 미국이 수용하고 협상을 하고 박수를 치고 축하를 하는 겁니다. 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그 봐라! 지금 북한이 핵실험 안 하고 미사일 쏘지 않고 일단 위험한 것을 일단 묶어두는데 성공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자화자찬할 수 있고, 또 북한은 북한대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저 강대국 미국을 상대로 협상을 해서 우리의 핵 보유 지위를 지켜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내부적으로 선전할 겁니다. 여기에서 바보 병신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박수 치는 것은 김정은 정권, 문재인 정권, 트럼프 정권, 바보 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이런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유념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도 북한은 금년 5월 달부터 미사일을 쏘기 시작해서 5가지 새로운 무기를 선보였습니다. 5월 달부터 쏘기 시작해 가지고요, 11월 달까지 지금 12번의 미사일 방사포 이런 무기 시험 발사를 했는데, 이게 보십시오. 지금 우리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죽을 쏘든 밥을 쏘든 미사일을 쏘든 뭘 하든 그냥 포용, 그냥 세계 돌아다니면서 북한 잘 봐주십시오라고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고, 북한은 계속 무기 만들고 있고, 대한민국 국민은 맞다 틀리다고 양쪽으로 나뉘어가지고 서로 지금 싸우고 있고, 도대체 지금 뭘 하자는 겁니까? 뭘 하자는 겁니까? 네. 북한이 이 새로운 무기들을 소개를 했는데, 제가 시간이 있으면 이런 무기들도 좀 설명을 해드리는 재미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 중에 한 가지만 제가 설명을 하죠. 맨 처음에 보이는 거예요. 맨 처음에 보이는 이게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이스칸데르. 이름은 아니없이도 좋은데요. 우리가 북한이 미사일 쏘면 그걸 방어하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방어한다는 게 뭐 소뚜껑이나 냄비 뚜껑 가지고 미사일 막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방어하는 게 아니죠. 날라오는 미사일을 여기서 방어 미사일을 쏘아서 공중에서 맞추어 떨어뜨리는 겁니다. 요격하는 요격. 그죠? 이게 우리 방어 시스템 아닙니까, 그죠? 근데 방어를 하는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데, 그 뭐 음속 몇 배로 날라오는 걸 여기서 맞추어서 공중에서 맞추어 정확하게 마중을 내보내야죠, 그죠? 맞추어 떨어뜨리는 건데, 근데 이 이스칸데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날아오다가 원래 공식대로 날아오지 않고 중간에 이렇게 바꿉니다. 이렇게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방향을 바꿉니다. 방향을 바꾸면 방어하는 미사일이 혼란에 빠져요. 네. 지금 날아오는 속도와 궤적을 보고 정확하게 계산해서 마중을 내보내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의 방어망을 회피하기 위한 미사일입니다. 저 미사일은 러시아가 만들었습니다. 러시아가 만들었는데 지금 북한이 쏜 게 꼭 같은데요. 러시아가 그 통째로 북한에다 주었는지 아니면 기술을 주어서 북한이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런 무기들을 북한이 계속 만들고 있고, 시간이 똑딱 갈수록 북한이 우리를 위협하는 수단들은 자꾸 늘어나고, 대한민국 정부는 그 반대의 길을 가고 자꾸 우리 안보를 해치는 짓거리만 하고 있고, 이래서 우리가 바짝 그냥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북한만 신경을 쓰시면 안 된다는 뜻에서 제가 중국 얘기를 조금만 드립니다. 제일 오른쪽 그림, 저게 중국 비행기들이 우리 방공 식별구역 그냥 안방 드나들듯이 유린하고 다니는 이제 현장인데요. 거기 보면 EEG 미획정 이렇게 되어 있죠. EEG가 뭔지 아시죠? 배타적 경제수역. 네? 배타적 경제수역은 그 나라 주권이 미치는 영해는 아니지만 200해리까지는 거기에 나오는 석유, 자원, 고기 이런 경제적 산물들을 그 나라가 가져갈 수 있는, 그게 배타적 경제수역 아닙니까? 근데 중국하고 이 한국의 서해안하고 이게 400해리가 된다면 중간에 딱 나눠 가지면 되는 거죠. 400해리가 안 되거든요. 400해리가 안 되거든요. 안 되면 중간에 중첩이 되는데, 중첩되면 어떻게 하느냐? 중간선입니다. 중간선.
그게 국제 관례입니다. 중국은 절대로 중간선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우리가 빨리 획정하자가 중국이 거절합니다. 거절한 이유는 겉으로는 대륙봉 연장설, 중국의 이 육지가 밑으로 마지막하게 이렇게 쭉 연장되어 있다. 바다 밑으로. 중국 대륙의 연장선으로 봐야 된다. 이런 논리를 내세우는데 사실상 이거는 우리는 형님이고 너는 조무래기니까 맘먹으려고 들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너무 간단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것은요, 서해의 내해화 문제입니다. 아마 목사님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를 접해보실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저는 제가 8년 동안 해군 정책 자문위원장을 하면서 해군 함정을 타고 자주 레이더도 보고 해군들하고 많이 활동을 해봤는데, 중국이 불과 5, 6년 전까지만 해도요, 서해 바다 중간선, 그러니까 이지가 획정은 안 됐지만 어쨌든 중간선이 23.5도입니다. 예. 중간선 너머로 중국 해군 군함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 너머로 안 보냈습니다. 꼭 방문할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하지만 통상 군함이 움직일 때 그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는 너네 나라다 하고 적대적 감정이 없다,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겠다, 그런 친선의 의미로 지켜왔습니다. 그랬다가 몇 년 전부터 중국 함정들이 23.5도를 넘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요 24도 이동 지역까지 완전히 안방처럼 돌아다니는데 우리 해군은 속수무책입니다. 쳐다보기만 할 뿐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우리가 중국만큼 많은 함정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속수무책입니다. 속수무책입니다. 이런 걸 쳐다보면요, 우리 후세들은 정말 중국한테 시달리며 살겠구나 하는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들고요. 또 오른쪽 밑에를 보시면 중국 불법업, 중국의 불법업은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중국은 인구가 많고요, 소비가 많아서 중국 근해에 있는 의장들은 다 씨가 말랐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어선들이 안 가는 데가 없습니다. 저게 대서양 북해 불법업을 안 하는 데가 없습니다. 중국. 근데 제일 만만한 대한민국, 이거는 서해바다, 이거는 완전히 그냥 넣어서 식은 죽먹기죠. 저는 해군 함정을 타고 레이더를 보면요, 제가 실제로 그걸 보았습니다. 우리 해군 함정이 지나가고 나면 그 선을 넘어오려고 중국 어선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 게 레이더에 보입니다. 네. 수십 척이 때를 지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까? 수십 척 아닙니다. 수백 척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수천 척입니다. 수천 척입니다. 이건요 사실 감당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문에서 보는 얘기는 극히 일부분만 보는 거예요. 그냥 어찌할 수 없는 문제예요. 어찌할 수 없는 문제. 그렇다고 해서 중국 당국이 자기들 어부들을 규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도 어찌할 수 없다 그러고 그냥 배째라죠. 또 맨 이쪽 그림만 보십시오. 중국이 이 해안가에다가 원자력 발전소를 빼고 여기 지어놨는데 지금도 많이 짓고 있습니다. 저게 만약 사고가 나서 후쿠시마처럼 방사능이 유출된다 그러면 바로 서울로 바로 날아옵니다. 거리 얼마 된다고 바로 날아옵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어요. 우리가 중국이 하는 데 대해서 아무 말, 만약에 우리가 강대국이고 중국이 약소국이라면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가만히 안 있을 거야 해서 못하게 할 거 아닙니까?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 위에 그림 보십시오. 지금 미세먼지 그림만 보십시오. 저렇게 미세먼지를 날려보내지만 우리한테 사과 한번 한 일이 있습니까? 네. 이 왼쪽 그림, 이 그림은요, 한반도에 무슨 유사 상태가 발생하면 중국 군대가 즉각 개입할 수 있는 체제를 지금 갖추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주변에 많은 군사력이 배치되어 있고 지금은 과거보다 더 입체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뒷장을 보시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이 군구입니다. 군구. 중국이 이 5대 군구로 이렇게 나누어 놨는데 중국 군대가 이렇게 우리 같으면 1군, 2군 과거에는 지금은 뭐 이제 후작사 이렇게 지작사 이렇게 나눠놨죠. 근데 한반도에 개입할 수 있는 군대는 북부정부입니다. 북부정부. 북부정부가 보십시오. 여기하고 생각이 똑같죠? 지역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같은 군군데 지역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한반도에 유사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입체적으로 양쪽에서 바로 뛰어올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춰놨습니다. 중국 주변에 78집단군, 79집단군, 80집단군, 이 한반도 주변에 3개의 집단군이 둘러싸고 있고, 이 집단군이 우리로 치면 1군, 2군 이런 겁니다. 예, 둘러싸고 있고, 여기에 핵을 가지고 있는 로켓군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공군력도 있고요. 이 한반도 유사 상태시 즉각 개입할 수 있는 태세를 과거에 그 6.25 전쟁 때 얘기하고 지금 많이 다릅니다. 그때 인민군들은 정말 오합지졸 계급도 없이 인해전술을 했잖아요.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도. 이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게 지금 이미 우리한테 눈앞까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이 정부는 중국한테 그냥 아부만 하고 굴종만 하고 있어요. 북한한테 굴종하고 중국한테 굴종하고. 이거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나라를 넘겨주기에는 좋죠. 이렇게 하는 것이. 근데 우리가 독립성을 가지고 산다면 살기 위해서는 지금 이건 방법이 아닙니다. 의도를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제가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부분 절대로 편집해서 빼십시오만 간첩이 아니면 못하는 겁니다. 제가 안보 국방 전문가로 지금 뭐 한 35년 40년 생활하면서 제가 써낸 글이 3,500개 정도 됩니다. 3,500개. 뭐 긴 글, 짧은 글 제가 쓴 신문 칼럼 헤아릴 수도 없어요. 한 5, 6개밖에 될 거예요. 오늘 27일이죠. 네. 어제 문화일보에도 제 칼럼이 났습니다. 찾아 읽어보십시오. 북한이 해안포 쏜 것 가지고. 그건 이거는 미쳤거나 간첩이거나 그거지. 제가 이제 지금부터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경제도 무너지고 다른 것도 다 무너지고 있지만 제 전공 영역이 안 내려서 그냥 말씀을 안 하는 것 뿐이고요. 제가 전공 영역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보가 완벽 폭풍 앞에서다. 완벽 폭풍. 혹시 이런 용어 들어보셨습니까? 예, perfect storm. 예, perfect storm. 이 용어는 기상학자들이 사용하는 건데, 따뜻한 바닷물과 저기압 공기와 뭐가 어쩌고 조건들이 공교롭게도 일시에 다 맞아 떨어졌을 때 엄청난 살인 폭풍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완벽 폭풍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안보가요, 이 완벽 폭풍이에요. 맞아 떨어져도 이렇게 맞아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 중에 세 가지, 특히 가장 중요한 세 가지.